그날도 바닷바람은 늘 그렇듯 짭조름했고 여느 아침처럼 나는 새벽 닭 울음소리에 눈을 떴다. 영풍포는 남도 끝자락, 육지와 섬을 잇는 작은 포구 마을이다. 이른 봄이 막 시작되었고 바다를 따라 햇살이 퍼져나가면 마을의 기와지붕에 금빛이 번졌다. 나는 주이화, 마을 사람들은 나를 이화 마님이라 부른다. 그 이름엔 여러 의미가 담겨 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남편이 남긴 젓갈 도매상을 이어받았고 이제는 영풍포에서 젓갈로 가장 이름난 집이 되었으니 그렇게 불릴 만도 하다. 내 남편 정한수가 떠난 지 벌써 12해가 지났다. 그는 원래 곰소와 줄포 사이에서 새우젓을 떼어오는 배를 몰던 상인이었다. 날씨 좋을 땐 바다도 친구 같았지만 한번 마음을 뒤집으면 그 바다는 사람을 삼켜버리곤 했다. 그해 겨울 큰 풍랑이 닥쳤고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나는 25의 나이에 남편 대신 가게를 꾸려야 했다. 딸 연옥이도 겨우 4살이었다. 정씨 댁 어른들은 재가를 권했다. 아직 젊고 고운 얼굴인데 어찌 혼자 살림을 이끌겠느냐는 말도 들었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새 출발을 해야지 라는 충고도 받았다.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내 남편의 장사를 내가 이어가겠소이다. 그렇게 대문을 닫고 젓갈 항아리를 들여다보던 날, 내 두 손으로 새 인생을 시작했다. 포구 끝자락, 장터와 맞닿은 자리에 있는 우리 가게는 원래 남편이 시장 한켠에 겨우 자리를 잡아 만들어 놓은 초라한 간판이었다. 지붕은 기와 대신 함석이었고 젓갈 항아리는 3개뿐이었다. 손님들은 말끝마다 여자가 혼자서 장사하긴 힘들지 않겠느냐며 수근댔다. 하지만 나는 귀를 닫았다. 남편이 젓갈 하나로 일군 터전이었다. 나는 그 길을 뒤따르기로 마음먹었다. 남편의 낡은 장부를 꺼내고 그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젓갈을 받아왔는지, 언제 간을 맞추었는지를 밤새워 외웠다. 곰소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육젓, 줄포에서 올리는 추젓, 흑산도 쪽에서 들여오는 멸치젓과 갈치속젓까지. 처음엔 손이 떨렸다. 팔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저디 쉬면 어쩌나. 하지만 젓갈은 정직했다. 내가 정성껏 고르고 맛을 보면 손님은 반드시 돌아왔다. 이화 마님의 젓갈은 마치 소단에서 정성을 담근 듯 맛이 알맞았다. 소문은 금세 퍼졌다. 처음엔 장터 사람들만 오다가 점차 포구를 넘어 마산, 해남, 심지어 전주에서도 나를 찾아왔다. 어떤 양반댁 부인은 이런 말도 했다. 이 마님의 젓갈은 서울 수라상에도 올라간다더이다.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내 젓갈에 사람들이 믿음을 두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혼자선 할 수 없었다. 내 곁엔 일손을 도운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났다. 그 중에서도 집사장이도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원래는 양반가 자제였지만 가문이 기울고 아버지가 죄를 입어 노비 신세가 되었다.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함께 일했고 남편이 떠난 후에도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다. 그는 항상 내게 절도를 지켰고 한 번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적이 없었다. 장이도 외에도 김처사라 불리는 창고 사내가 있었다. 성은 김, 이름은 병구. 30 중반의 건장한 사내로 젓갈 항아리를 번쩍 들어 옮기는 모습은 늘 든든해 보였다. 무거운 항아리를 조심스레 들고 새로 담근 젓갈이 쉬지 않도록 단지 하나하나에 일일이 해풍을 맞게 해주던 그의 손놀림은 익숙하고 단단했다. 또 항운이 아범, 말 많고 성격 급한 선장이었다. 젓갈을 실은 배를 몰고 곰소 앞바다로 나갈 때면 그는 바람과 조류를 읽는데 남다른 감각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내 딸 또래의 젊은이 강주가 있었다. 그는 특별한 아이였다. 17즈음 바닷가에서 표류하던 배에서 발견되어 남편이 구조해 데려온 아이다. 그때부터 우리 집 하인처럼 지냈지만 나는 그를 남처럼 대해본 적이 없다. 강주는 말이 없고 항상 예의가 바르며 젓갈을 보는 눈이 뛰어났다. 육젓의 간이 맞는지, 삭힌 갈치 속젓이 어느 정도 익었는지를 알아내는 감각은 천부적이었다. 마을 사람들조차 저 아이는 손끝에 바다를 달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 연옥이와도 말을 자주 섞진 않았지만 오히려 그런 침묵이 나는 마음에 놓였다. 나는 내 딸 연옥이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다. 어릴 적부터 내 품에서 자란 아이,
매일 새벽 젓갈 장사를 준비할 때 내 곁에서 호롱불을 들어주던 그 아이는 이제 19, 꽃다운 처녀가 되었다. 어느새 어미인 나보다 키도 커졌고 눈빛은 또렷하고 정직했다. 장터를 다니면 남정네들이 은근히 연옥이를 훔쳐보는 걸 느꼈지만 나는 애써 모른 척했다. 아직은 조금만 더 곁에 두고 싶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연옥이는 나보다 먼저 일어나 장독대 뚜껑을 하나하나 열어 햇빛을 들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아이만은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해야지. 하지만 운명이란 건 언제나 마음처럼 흐르지 않는다는 걸 나는 그때 몰랐다. 그렇게 폭우의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바다 위에 서리는 아침 안개가 걷히고 멀리서 백고동이 울렸다. 내 삶의 작은 균열은 그 평온한 아침 속에서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내가 가게를 일으킨 이후 영풍포에선 날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사람들은 내 젓갈을 이화 마님의 손맛이라 불렀고 먼 읍내장에서도 내 항아리를 찾으러 일부러 수레를 끌고 오는 상인들이 생겼다. 하지만 그런 명성 뒤엔 밤마다 부뚜막에 앉아 장부를 뒤적이며 이윤을 계산하고 젓갈 항아리 하나하나에 손을 얹고 빛깔과 냄새를 익히던 나의 시간이 있었다. 그 모든 시간 내 곁을 묵묵히 지켜준 사람이 있었다. 장이도였다. 성은 장, 이름은 이도. 나보다 3살 많은 이 남자는 본디 나주 부근의 양반가 자제였지만 집안이 사화에 연루되어 재산을 몰수당하고 노비로 전락한 사연이 있었다. 정한수, 내 남편은 예전부터 그를 안타깝게 여겨 우리 집으로 데려와 살림을 돕게 했고 남편이 세상을 뜬 후에도 그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장이도는 집사로서 가게 안팎을 살피는 책임을 맡았다. 장부는 그가 정리했고 젓갈의 매입과 판매 수량도 꼼꼼히 기록했다. 그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엔 항상 마루 끝에 앉아 기다렸다. 내가 짐을 내려놓으면 물 한 그릇 내오고 발을 씻기도록 물동이에 따뜻한 물을 채워주는 사람이었다. 그와 나는 단 한 번도 경계를 넘은 적이 없었다. 남녀의 사이가 아닌 말 없이 서로를 인정하는 사이. 그는 나를 마님이라 불렀고 나는 그를 집사라 불렀다. 하지만 마을 어귀의 노파들, 땔감을 팔러 오는 아주머니들은 입을 모아 수군댔다. 이화 마님이 그 집사랑 말이야? 그거 혼자 살아온 세월도 기니 나는 그저 웃고 넘겼다. 말이라는 건 진실보다 흥미를 좇는 법이다. 김병구, 창고를 맡은 사내는 반대의 성격을 가졌다. 40이 넘은 장정으로 크고 단단한 몸을 가진 그였지만 유난히 정이 많고 입담도 좋아 장터 어귀의 과부 안악들이 오가며 병구의 이름을 한 번쯤 흘리고 가곤 했다. 김서방, 오늘은 장이도보다 더 잘생겼네. 병구서방, 그 팔뚝으로 날 좀 안아주면 잠이 솔솔 오겠어. 병구는 그런 농담에 얼굴을 붉히며 웃곤 했고 나도 그런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일할 땐 누구보다 철저한 사람이었다. 창고 안젓갈 항아리를 줄 세우고 햇살이 드는 각도에 따라 항아리의 위치를 바꾸며 고르게 삭도록 손질을 했다. 나도 그런 병구를 믿고 중요한 젓갈 항아리는 그에게 맡겼다. 어느 날 김서방이 젓갈 항아리를 들다가 손목을 삐끗한 일이 있었다.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의 밤중에 약탕기를 데워 방에 들여보냈다. 병구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약을 받아들었지만 그날 이후 나를 대하는 눈빛이 어딘가 미묘하게 달라졌던 것을 나는 느꼈다.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 배를 모는 항운이 아범이 있다. 본명은 최항운. 40중반의 그는 6 식구의 가장이자 우리 집의 젓갈을 곰소와 줄포로 실어 나르는 유일한 선장이었다. 평소 말수가 많고 윗사람 앞에서도 겁이 없는 성격이라 종종 다른 하인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바다에서는 그의 손을 따라올 자가 없었다. 항운이 아범은 늘 내게 농을 걸었다. 마님, 저보다 이 배를 잘 모는 사내 보셨습니까? 배 위에선 이 몸이 대감이지요. 나는 그런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넘겼다. 그는 비록 거칠었지만 새벽 물때를 누구보다 잘 읽고 급하게 필요한 젓갈을 바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사람이었다. 가끔은 시장에서 돌아오는 내게 말없이 삶은 고구마를 건네며 이런 것도 입에 좀 넣어가며 사십시오 라 말하곤 했다. 허튼 정은 아니었지만 사람의 정이란 게 언제나 일직선으로만 흐르지 않는 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가장 묘한 존재가 하나 있었다.
강주였다. 이름처럼 늘 물속에 가라앉은 듯 조용하고 차분한 아이였다. 내가 그를 처음 본 건 그가 17이 되었을 때였다. 정한수가 바닷가에서 표류하던 나룻배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기운이 다 빠진 채로 누워있던 아이가 바로 강주였다. 어디서 왔는지, 무슨 사연인지 그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우리 집에 묵묵히 머물며 말없이 일하고 말없이 배웠다. 젓갈의 빛깔만 보고도 어느 해 어떤 바다에서 건져 올렸는지를 맞춰내는 감각, 그것은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니었다. 나는 그가 가진 눈과 손끝의 감각에 놀라워하며 내 딸 연옥이와 함께 부엌일을 하도록 했다. 연옥이는 그와 많은 말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때때로 강주가 들려주는 옛날 바다 이야기나 섬 이야기에는 유독 귀를 기울이곤 했다. 강주는 늦은 밤 창고에서 혼자 항아리를 들여다보며 마치 젓갈에게 말을 거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어쩌면 나조차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를 하인처럼 보지 않게 되었다. 그는 나의 손에 잡히는 사람이 아니었고 또 어쩌면 나와 연옥이의 삶을 어딘가 다른 길로 데려갈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이 있었다. 이렇게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단순한 가게 하나의 여주인으로 보일지 몰라도 사실 내 삶은 수많은 사내들과의 조용한 대화, 눈빛, 몸짓, 그리고 말 없는 신뢰로 얽혀 있었다. 폭우는 작았고 내 집담장은 낮았다. 바닷바람은 늘 벽을 넘어 안채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봄, 연옥이의 외가에서 편지가 도착했다. 손녀를 보고 싶다. 나는 딸을 혼자 보낼 수 없었고 누가 함께 가야 할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고민했다. 그때 내 마음 한가운데에서 강주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눈은 욕심이 없었고 그 손은 거짓을 만지지 않았다. 이 아이라면 내 딸을 바람 한 점 없이 데려다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마치 파도처럼 내 안에 번져갔다. 편지가 도착한 날은 눈비가 뒤섞인 늦겨울이었다. 부엌 마루 아래에 걸린 대나무 바구니 속에서 말려두었던 다시마를 꺼내며 한참 손에 젖은 물기를 닦고 있을 때 문간방에서 연옥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외할머니께서 편지를 보내셨어요. 나는 두 손을 닫고 부엌을 나서며 딸아이의 손에 들린 봉투를 받았다. 조심스레 봉투를 열자 익숙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내 어미, 이월댁의 손글씨였다. 오래전부터 외가족은 산골짜기 깊은 곳에 살았기에 1년에 서너 번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 전부였다. 내용을 읽어내려가자 편지 말미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올여름 들어오기 전 내 딸 얼굴이 보고 싶구나. 손녀가 많이 컸을 테니 데려오너라. 나는 조용히 봉투를 접어 마루 끝에 내려놓았다. 연옥이는 조심스레 내 얼굴을 살피며 물었다. 어머니, 다녀와도 될까요? 외할머니께서 그러시는데. 아이의 눈은 기대와 걱정이 엇갈린 채 맑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딸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내 딸, 연옥이는 19의 고운 처녀였다. 혼례 이야기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였고 장터를 다녀오면 누군가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은근히 묻고 가기도 했지만 나는 일부러 외면하고 있었다.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딸을 홀로 길 위에 내보낸다는 건 내게 큰 불안이었다. 외가로 가는 길은 멀었다. 이곳 영풍포에서 서쪽으로 100리 이상, 산을 셋 넘고 계곡을 건너야만 도착하는 산중 깊은 마을이었다. 아무리 길을 재촉해도 하룻밤은 반드시 주막에서 묵어야 했고 여자 혼자 다녀올 길은 아니었다. 나는 연옥이에게 말했다. 다녀오거라. 대신 혼자 가는 건 안 된다. 누군가를 데려다 줘야지. 연옥이는 환하게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은 이미 그쳤지만 바람 끝이 매서웠다. 부엌 쪽 장독대에는 눈이 덜 녹은 채로 앉아 있었고 지붕 위에 올라온 달빛은 그 위에 야른 얼음 껍질을 덮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누구를 보내야 할까? 김병구. 아니, 그 사내는 여자를 보면 숨부터 가빠지는 사내다. 항훈이 아범? 입이 너무 가볍다. 닭돌이? 마을 내 양반댁 딸을 훔쳐보던 일도 있었지 않던가? 나는 누구보다도 신중했다. 내 딸을 맡긴다는 건
그 사람에게 나의 절반을 내어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연옥이는 그 어떤 허튼 사내에게도 상처를 받아선 안 되었다. 그때 강주가 떠올랐다. 그 사내는 늘 조용했고 말이 없었으며 젓갈 항아리를 들 때에도 손끝 하나 흐트러짐이 없었다. 연옥이가 앞에 있어도 눈길 한 번 흔들림 없이 물을 깃거나 불을 지필 때만큼이나 담담하게 그녀를 대했다. 나는 며칠 밤을 그렇게 강주에 대한 생각으로 뒤척였다. 강주의 눈빛, 말투, 걸음걸이, 그리고 부엌 문을 닫을 때의 조심스러운 손끝까지 떠올랐다. 그리고 결심했다. 만약 그가 내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를 보내기로. 나는 스스로를 시험하기로 마음먹었다. 고운 옷을 입고 자수를 놓은 저고리 대신 얇은 호치마만을 걸쳤다. 안방 창문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방 안의 온기를 조금 덜어냈지만 오히려 내 마음은 더 뜨겁게 뛰고 있었다. 그날 밤 첫 번째로 부른 사람은 김병구였다. 그는 내 다리를 주무르며 어느새 숨이 거칠어졌고 나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나가보게 그 말 한마디에 그는 허둥지둥 방을 빠져나갔다. 다음 날은 항훈이 아범, 그 다음은 닭돌이. 결과는 같았다. 모두 내 몸을 마주한 순간 욕망을 감추지 못했다. 셋째 날 강주를 불렀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얼굴이었다. 마님, 다리가 편찮으십니까? 라는 말과 함께 무릎을 꿇고 내 다리를 조심스레 주무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 순간 떨렸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절제되어 있었고 내 허벅지에 닿아도 아무런 동요가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너는 여자에게 관심이 없느냐? 강주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어릴 적 절에고도에서 표류했을 때 저를 건져주신 스님께서 그러셨습니다. 30이 되기 전에는 여자를 가까이 하면 재앙이 닥친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마침내 찾았다는 기쁨에 눈을 감았다. 이 아이라면 내 딸을 맡겨도 되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의 눈엔 거짓이 없었고 욕망 대신 절제와 신념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안심하며 잠들 수 있었다. 이튿날 아침 나는 연옥이를 불러 말했다. 외가에 다녀오려무나. 내가 그토록 보고 싶다 하시니 이번 기회에 얼굴도 보여드리고 함께 갈 사람은 내가 정해두었다. 강주를 데리고 가거라. 연옥이는 놀란 얼굴이었다. 강주 오라버니요? 정말 괜찮을까요? 걱정 마라. 내가 이미 이야기 나누었다. 그 아이는 내 곁에서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그 말에 연옥이는 어깨를 펴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의 모습에서 어릴 적 내 모습을 보았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먼 길을 떠나던 그날을. 그리고 다짐했다. 이번엔 반드시 내 딸은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리라고. 연옥이를 외가로 보내겠노라 결심한 그날부터 내 마음은 잔물결처럼 흔들렸다. 괜스레 장독 뚜껑을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고 젓갈 항아리 안냄새가 평소와 같은데도 미심쩍게 느껴졌다. 그만큼 내 속은 어지러웠다. 딸을 보내는 일이 이토록 쉽지 않을 줄은 몰랐다. 밤마다 등불을 끄고 방에 누우면 연옥이의 어릴 적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무릎 위에서 떡 부스러기를 주워 먹던 아이가 이제는 긴 치마폭에 속치마까지 곱게 갖춰 입는 아가씨가 되었으니 말이다. 나는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가만히 사람들을 떠올렸다. 내가 보내야 할 사람은 단순히 강한 자가 아니었다. 칼을 차고도 남의 딸 손 하나 건드리지 않을 그런 사내. 욕망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냉정함 속의 따뜻함을 지닌 사람. 그 기준을 세운 이유는 오직 하나였다. 연옥이는 이 세상에서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내 삶의 전부였다. 남편이 죽은 후에도 내가 무너지지 않았던 건 연옥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아이를 아무 사내에게나 맡길 순 없었다. 나는 안방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빛은 조용했고 바람은 소복소복 담벼락을 타고 들었다. 그때 머릿속을 스친 생각. 내가 그 사내들을 시험해보자.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고. 정절이라는 말은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세상엔 지켜야 할 선이란 게 누구에게나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나는 김병구를 불렀다. 40 넘은 나이, 창고 일을 하며 땀냄새와 짠내가 배어있던 사내였다. 아내와 아이가 있지만 눈빛은 늘 호기심을 머금고 있었지. 나는 부엌에서 손수다시마 국물을 끓여주고는 해가 저문 무렵 안방으로 들였다. 고운 적삼 하나 걸치고 호치마에 가벼운 배시머리만 한 채 앉아 있었다. 마치 평소처럼 말하듯 건넸다. 김서방, 내 다리가 요 며칠 무거운 것이? 좀 주물러 주겠는가? 병구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다. 눈을 껌벅이다가 조심스레 다가와 손을 얹었다. 하지만 손끝이 벌써 떨리고 있었다. 그는 무릎 아래를 지나 허벅지에 손이 닿자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됐네. 나가보게. 병구는 허둥지둥 문을 나섰다. 나는 담담했다. 기대하지 않았다. 이미 그 사내가 어떤 사람인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 다음 날은 하문이 아범이었다. 말수가 많고 허풍도 있는 그 사내는 역시나 내 어깨를 주물르다 마치 술이라도 취한 듯 눈을 내리깔았다. 나는 그에게도 같은 말을 건넸다. 그만하게. 나가보게. 그 다음은 닭돌이. 집안 장부를 정리하던 그 사내는 겉으로는 조용하고 고분고분했지만 눈동자에 가끔 욕심이 스쳐 지나가던 이였다. 역시나 달랠 것 없었다. 그 또한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밤, 나는 강주를 불렀다. 방에 들어선 그의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무릎을 꿇고 내 다리 옆에 앉은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얹고 조심스레 주무르기 시작했다. 한 손은 무릎 아래에, 다른 손은 발목을 지탱했다. 그의 손끝은 따뜻했고 지나치게 조심하지도 그렇다고 건방지지도 않았다. 손끝은 진심만 담겨 있는 듯 부드럽고 단단했다. 나는 그 순간 그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창문을 타고 들어온 달빛이 그의 얼굴선을 스쳤다. 눈동자는 고요했고 이마는 조금 땀에 젖어 있었지만 눈빛 하나 흐트러짐이 없었다. 나는 낮게 속삭였다. 너는 여자가 두렵지도 않느냐? 그는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가까이 하지 않으려 노력할 뿐입니다. 이유는 제가 17살 때 절벽 아래 떠내려가던 저를 건져주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0이 되기 전까지 여자를 가까이 하면 제 몸이 무너질 것이고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아직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수많은 사내들이 넘지 못한 선을 이 아이는 가볍게 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깊이 새긴 의지였고 살아온 사연이었으며 곧 그 사람 자체였다. 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바닥에 발을 붙인 채 무릎 위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뛰었다. 두려움이나 흥분이 아니라 딸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겠다는 안도의 떨림이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연옥이를 데리고 외가에 다녀오너라. 길이 험하고 밤이 길어 누군가 반드시 곁에 있어야 한다. 나는 너라면 그 아이를 지킬 수 있으리라 믿는다. 강주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소인의 미천한 몸이 남아 아씨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한숨도 쉬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었다. 마음속 물결이 잠잠해지고 안방 문을 닫는 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다. 혹시 이 아이는 앞으로 우리 집안에 무엇이 될지 모른다는 예감. 하지만 그건 먼 훗날의 일이었다. 지금은 그저 딸을 무사히 외가에 보내는 일만이 내게 주어진 가장 큰 일이라는 것만이 분명했다. 강주에게 연옥이를 맡기기로 한 후 나는 평소보다 더 조용해졌다. 안심이라기보다는 마음 한켠에 섞인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딸을 누군가의 손에 맡긴다는 건 아무리 그 사내가 신뢰롭다 한들 어미 된 입장에서는 마냥 평온할 수 없었다. 나날이 따뜻해지는 봄 기운이 마당을 가득 메워도 내 속은 매서운 찬 기운이 가시질 않았다. 출발 하루 전날 나는 연옥이를 안방으로 불렀다. 그녀는 새로 지어준 연두색 저고리에 분홍 치마를 곱게 입고 댕기를 내려 묶은 머리를 조심스럽게 다듬고 있었다. 거울을 들여다보는 아이의 얼굴에 어느새 소녀의 자취는 사라지고 어엿한 숙녀의 기색이 비치고 있었다. 내일 아침 일찍 떠나야 하니 오늘 밤엔 일찍 자거라. 여비는 내가 보따리에 따로 챙겨두었다. 외할머니께 드릴 약재도 빼놓지 않았고 나는 연옥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강주 오라버니와 같이 가는 거? 정말 괜찮으세요? 나는 그 눈빛을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는 차분히 대답했다. 내가 내 나이에 멀리 외가를 다녀올 때도 할아버지는 사람을 붙여주셨단다. 사내라 해서 다 위험한 것도 아니고 곁에 붙였다고 해서 모두 믿을 수도 없는 법이지. 하지만 강주는 아마 너도 알겠지만 마음이 고요한 아이란다. 바람에 쉽게 흔들릴 성정이 아니지. 연옥이는 그제야 안도하는 듯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강주 오라버니는 왜 여자를 멀리하는 걸까요? 저보다도 5살은 많은데. 그 나이면 혼담이 하나둘 오고 갈 나이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늘은 어두웠고 별 하나 없이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만 들렸다. 그 아이는 한 번 죽음을 건너온 사람이야. 사람을 쉽게 믿지도 않고 감정을 함부로 내비치지도 않지. 너도 그 아이와 길을 같이 하게 되면 느끼겠지만 겉으론 고요해도 그 속은 누구보다 깊은 바다 같단다. 절 안에서 무슨 가르침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살아남은 자로서의 무게를 잘 아는 눈이더구나. 연옥이는 내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사내의 마음은 여자의 입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그 마음이 딸에게 해가 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만으로도 좋겠다. 그날 밤 나는 방을 정리하며 작은 보퉁이를 하나 꺼냈다. 그 안엔 붉은 연지 곽과 한지에 싼 손거울이 담겨 있었다. 내 어머니께서 시집올 때 챙겨주셨던 것이었고 나는 그것을 내내 서랍 깊숙이 감춰두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닭이 2번 울었을 무렵 나는 연옥이를 부엌으로 불렀다. 아이는 이미 차림을 끝내고 손에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덥석 잡고 손바닥에 그 붉은 보퉁이를 얹어주었다. 이건 외할머니께 드리는 것도 길 떠나는 징표도 아니야? 그냥 너를 여자로 키운 어미가 너에게 주는 첫 선물이란다. 길 위에선 누구보다 너 자신을 지켜야 해.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이. 연옥이는 두 손으로 보퉁이를 감싸 안았다.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다. 그런 아이였다. 한 번도 나에게 무섭다, 싫다라는 말을 쉽게 하지 않던 딸. 나는 그런 딸이 자랑스러웠고 동시에 미안했다. 강주는 그날 아침 마당 우물 옆에서 물동이를 씻고 있었다. 얇은 회색 도포에 허리끈을 단단히 매고 지게엔 연옥이의 보따리와 외할머니께 드릴 약재가 실려 있었다. 그는 내가 다가가자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마님, 아씨를 무사히 외가까지 모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제 목숨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그 말은 겉으로 들으면 흔한 맹세 같았지만 그의 눈빛은 결코 흔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어깨를 바라보며 말했다. 가는 길은 멀고 험할 것이다. 산도 넘고 주막에서 하룻밤은 묵어야 할 것이고.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게. 연옥이는 내 전부다. 그 아이가 다치면 나는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강주는 그 말을 듣고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한 번 깊이 숙였을 뿐이었다. 연옥이가 마당으로 나왔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쳤고 긴 치마자락이 바람에 살짝 흩날렸다. 나는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가거라. 외할머니께 내 안부도 전하고.
봄이 다 가기 전에 돌아오너라. 연옥이는 나를 한번 끌어안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아이의 향긋한 머릿결 냄새를 들이마시며 속으로 기도했다. 이 딸이 세상의 모든 험한 눈길과 손길에서 벗어나 무사히 돌아오기를. 그리고 혹시라도 돌아오는 길에 마음을 다치게 되는 일이 없기를. 두 사람은 마당 문을 나섰다. 나는 대문 안쪽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연옥이의 발걸음은 가볍고 들떠 보였고 강주의 걸음은 조용하면서도 확고했다. 두 사람의 등 뒤로 아침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다. 나는 그 빛이 무사히 외곽까지 이어지기를 바랐다. 그 순간 문득 내 안에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 같았다. 이 길 위에서 무언가 달라질 것이다. 그게 무엇이든 나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이 떠난 아침, 마당의 빛은 유난히 부드럽게 흘렀다. 바람은 잔잔했고 고요한 햇살 아래 연못의 물결도 말없이 숨을 죽였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루에 앉아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우는 소리, 장독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 그리고 연옥이의 발자국이 멀어져가는 소리가 귀에 남아 자꾸만 떠돌았다. 그 소리는 내 안의 낡은 마음 하나를 건드렸다. 자식을 보내는 어미의 마음이란 늘 그랬다. 아무리 믿을 만한 일을 곁에 붙여 보낸다 해도 그 걱정의 끝은 없었다. 그날 하루 종일 나는 마음이 붕 뜬 듯했다. 손에 잡히는 일이 없었다. 장희도는 내가 젓갈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장부를 펼쳐놓고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을 보고는 조심스레 물었다. 마님, 혹시 마음이 놓이지 않으셔서 그러십니까? 나는 대답 대신 웃음만 지어 보였다. 말로 다 풀 수 없는 마음을 굳이 설명하려 애쓰고 싶지 않았다. 이내 장희도는 말없이 나무 뚜껑을 덮고 나가버렸다. 그의 뒷모습엔 묘한 안쓰러움이 묻어 있었다. 아마 그도 아버지를 잃은 내가 얼마나 연옥이에게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알기 때문일 것이다. 해가 기울 무렵 나는 부엌 문을 열고 장독대 앞에 섰다. 항아리마다 덮인 돌덮개를 하나씩 열며 냄새를 맡고 표면의 상태를 살폈다. 육젓은 제때 간이 들었고 갈치 속젓은 잘 삭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젓갈 향기 속에 내 마음은 오래 머무르지 못했다. 마음은 이미 백리 밖 어딘가로 떠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 연옥이와 강주는 이미 큰 길을 벗어나 남서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초입의 너른 길을 지나 작은 구름을 오르면 비탈진 산길이 나오고 그 산을 넘으면 다시 계곡이 이어지는 길이었다. 강주는 짐을 진 채 묵묵히 앞장섰고 연옥이는 뒤따르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연옥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영풍포 밖으로 긴 여행을 떠나는 것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바닷가와 장터, 집 앞마당이 세상의 전부였던 아이였다. 길가에 핀 꽃 하나, 나뭇가지에 앉은 새 한 마리까지도 그녀에겐 새로움이자 놀라움이었다. 저기 저 꽃은 이름이 뭔가요? 그녀가 물으면 강주는 멈춰서서 조용히 대답했다. 그건 들괭이 밥입니다. 새벽 이슬 머금은 들판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이지요. 어디든 잘 자라니까 잡초라 부르기도 하지만 약으로도 쓰인답니다. 연옥이는 놀라워하며 꽃잎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그러다 말했다. 이렇게 가만히 보니 세상엔 어머니가 가르쳐주지 않은 것도 참 많네요. 강주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눈길엔 땅 위의 꽃보다 연옥이의 맑은 얼굴이 더 오래 머물렀다. 첫날은 해가 지기 전 산허리에 자리한 얼곡 주막에 도착했다. 이름은 주막이지만 실상은 마당이 있는 낡은 초가집이었다. 주모는 나이가 많은 여인이었고 담뱃대를 손에 들고 방을 치워주며 말했다. 방이 하나뿐이라 두 분이 나눠 쓰셔야겠어요. 중간에 병풍이 있으니 그걸 치면 서로 안 보일 겁니다요. 강주는 고개를 숙이며 방을 받았다. 연옥이는 방에 들어서며 걱정스레 물었다. 이렇게 함께 자도 괜찮을까요? 병풍 너머에 있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아씨. 강주의 말은 여느 때처럼 조용했고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연옥이는 병풍 앞에 앉아 짐을 풀고 어머니가 챙겨준 약재와 손거울을 확인했다. 손거울을 꺼내 들고 잠시 얼굴을 비춰보던 그때 밖에서 부엉이 소리가 들려왔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연옥이는 마루에 걸터 앉아 별빛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강주에게 말을 걸었다. 오라버니, 혹시 무서운 이야기 같은 건 아세요? 어릴 적에 어머니가 밤마다 무서운 전설을 들려주시곤 했는데 오늘은 바람도 불고 왠지 그런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강주는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아주 오래전 고을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달이 밝은 날, 산속 주막에 나타나는 한 처녀 귀신의 이야기입니다. 강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묘한 힘이 있었다. 그가 말하는 이야기 속의 인물들은 마치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했고 연옥이는 점점 더 이야기 속에 빨려들었다. 그가 귀신이 둥둥 떠다녔다고 말하던 순간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강주는 당황한 기색 없이 그 손을 조심스레 풀어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아씨, 이 주막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옆방에 있으니까요. 그날 밤, 연옥이는 병풍 너머 방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귀신 이야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낯선 길, 낯선 방, 낯선 바람. 그리고 그 곁에 있는 강주의 존재 때문이었다. 평소엔 그를 단지 어머니 곁에 충직한 사람으로만 여겨왔지만 오늘따라 그가 조금 달라 보였다. 반면 강주는 지게를 베고 방구석에 앉아 있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잠이 오진 않았다. 병풍 너머로 들려오는 연옥이의 숨소리, 이따금 이불이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바람에 스치는 대청의 문소리가 밤을 채웠다. 그는 조용히 손을 뻗어 품 안에 감춰두었던 작은 유리병을 꺼냈다. 그 안엔 그가 낮에 잡아두었던 반딧불이 4-5마리가 깜빡이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창을 열고 유리병을 바깥으로 기울였다. 반딧불이들이 어둠 속을 날아 병풍 넘어 연옥이의 방 창문 쪽으로 퍼졌다. 은은한 초록빛이 어둠을 부드럽게 깨뜨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풍 너머에서 작은 비명이 들려왔다. 귀신이 떠다녀요. 강주는 놀란 척하며 방을 나섰다. 그리고 문간에 선 연옥이를 마주했다. 그녀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무서워요, 오라버니. 그 순간 강주의 눈빛 한켠에서 작고 간교한 빛이 반짝였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밤은 이상하게도 조용했다. 다른 구름에 가려 빛을 잃었고 주막의 초가지붕 위로는 빗방울이 떨어질 듯 말 듯 맴돌았다. 나는 마루 끝에 앉아 방한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안에는 내 딸 연옥과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장 경계해야 할지도 모를 사내 강주가 함께였다. 시간이 흘러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어미의 직감은 자주 틀리지 않기에 나는 그날 밤 내내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때까지 나는 몰랐다. 그 산에 강주가 얼마나 정교하게 거짓과 진심을 섞어가며 우리 곁에 있었는지를. 어린 날 바다에서 건져 올려진 그 순간부터 그는 내 신뢰를 등에 업고 차근차근 자리를 넓혀왔다. 젓갈의 맛을 구별하는 눈, 일에 대한 성실함, 그리고 감정 없는 얼굴로 다리를 주무르던 그 조심스러운 손끝까지. 그 모든 것이 이제와 생각하면 어쩌면 짜인 각본 같았다. 그날 밤 월곡 주막, 연옥이의 비명은 어둠을 찢고 번개처럼 울렸다. 어머니야. 귀신이 떠다녀요. 그 소리에 강주는 마치 뒤척이다 일어난 사람처럼 문을 열고 그녀가 있는 방으로 향했다. 연옥은 반쯤 울먹이며 그의 품에 파고들었고 강주는 조용히 그녀를 다독이며 말했다. 아씨, 괜찮습니다. 반딧불일 겁니다. 달빛도 없어 어두우니 그런 착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연옥은 이미 마음을 진정하지 못했다. 병풍은 옆으로 밀려 있었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강주의 품에서 머리를 떨구고 눈을 질끈 감았다. 강주는 그 순간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이불 속에 눕히고는 방 한켠에서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다. 이 방은 좁고 다른 방은 없습니다. 아씨, 곁에서 지키겠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그 말에 연옥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말씀, 강주는 믿을 수 있는 사내라는 말이 떠올랐고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녀의 심장은
아직도 가슴속에서 쿵쾅이며 뛰고 있었다. 한편 강주는 이불 속에서 연옥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바뀌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몸을 돌렸다. 달빛은 여전히 없었고 방 안은 고요했다. 그는 조심스레 이불 위에 손을 얹었고 손끝을 따라 미묘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연옥이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찔하며 뒤척였고 그는 곧 손을 거두었다. 어머니. 연옥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말 한마디에 강주의 손은 다시는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이불을 다시 덮어주며 이마에 맺힌 땀을 소매로 닦았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본 듯했다. 그러나 그 찰나의 양심도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다시 방 한켠에 몸을 기댄 채 잠을 청하는 척했다. 이튿날 아침, 해는 이미 높이 떠 있었고 주모는 마당에서 콩비지를 푹 끓이고 있었다. 연옥은 어젯밤 일을 어렴풋이 떠올리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녀는 이상하리만치 강주에게 묻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 오라버니, 어제 반딧불이 정말 많았지요? 그 말에 강주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 산골은 아직 반딧불이 많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어린 시절 절벽 아래에서 본 것보다도 더 많았지요. 연옥은 그의 말에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는 캐묻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렴풋한 의심이 생기려 했지만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 형태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나섰다. 주막을 지나 작은 고개를 넘고 멀리 외가 마을의 초입이 보이기 시작했다. 낮은 돌담 너머로 감나무 가지가 손짓하고 있었고 지붕 위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연옥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외할머니 집이에요. 오라버니, 저기요. 그녀는 발걸음을 재촉했고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할머니 하고 외쳤다. 마당에서 물동이를 들고 나오는 이월댁은 흠칫 놀라더니 이내 그토록 그리워하던 손녀를 껴안았다. 이게 누구냐? 우리 연옥이 아니냐? 아이고, 어쩜 이리 키가 커졌디야. 두 여인은 서로의 어깨를 부여잡고 한참을 울었다. 그 옆에서 강주는 조용히 지게를 내려놓고 마당 한켠에 몸을 낮췄다. 이월댁은 그제야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내가 강주라는 아이냐? 멀리서 데려오느라 고생 많았구나. 고맙다. 강주는 짧게 예를 올렸다. 말이 많지 않은 성정은 외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저녁 이월댁은 직접 담근 된장국과 도토리묵, 고사리 볶음을 상에 올렸다. 식사 자리에서 연옥은 어머니의 안부를 전했고 이월댁은 딸의 소식을 들으며 연신 눈시울을 붉혔다. 내 어미는 어린 시절부터 그런 아이였다. 한 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해내고 사람을 단숨에 믿지 않는 성정이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운 처녀가 될 수 있었던 거다. 연옥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무심코 옆에 앉은 강주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흐릿해져 있었다. 그 밤, 연옥은 외할머니 집의 다락방에서 잠이 들었다. 오랜만에 마루에 올라오는 봄밤 공기가 뺨을 스쳤고 기와 위를 스치는 바람 소리마저 평화로웠다. 그녀는 꿈속에서 어머니와 강주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그 풍경은 어딘가 불안하게 일렁이고 있었고 그녀는 꿈결 속에서도 자꾸만 심장이 두근거렸다. 강주는 마당 끝 감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엔 반딧불이 담겼던 그 유리병이 들려 있었다. 그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이내 뚜껑을 열고 병을 뒤집었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정말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운명일까? 그 말 끝에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웃는 듯한 연옥의 그림자가 멀리 스쳐 지나갔다. 외가에 머문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연옥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다. 마루 끝에 놓인 대빗자루로 낙엽을 모으며 손에 닿는 이슬의 차가움에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다. 이른 새벽이면 늘 마당부터 살피던 어머니의 걸음, 장독대를 닦으며 흘리는 묵묵한 땀방울, 그런 모습이 선명히 떠올라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다. 그녀가 마당을 다 쓸 무렵
감나무 아래서 장작을 패던 강주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씨, 물동이에 물이 가득 차 있던데 혹시 새벽에 혼자 우물가에 다녀오셨습니까? 연옥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외할머니께서 어제 다리가 아프다고 하셔서요. 이왕이면 새벽물로 죽을 끓이는 게 좋겠다 싶어서요. 강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다시 고요해졌다. 그는 늘 그랬다. 감정이라는 것이 마치 그를 스쳐 지나가지 않는 사람처럼 언제나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였고 행동이 먼저였으며 눈빛은 늘 일정한 결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옥은 그 속에서 아주 미세한 떨림을 읽을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이월댁은 둘을 불러 마루에 앉혔다. 달빛이 처마 끝을 넘어 마당으로 내리고 있었고 밤벌레 소리가 산 너머까지 울려 퍼졌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연옥아, 내 어미가 너를 이곳까지 보낸 건 단지 외할미가 보고 싶어서만은 아니란다. 길이라는 건 걷는 자의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 누구 손을 잡고 걷게 될지, 어미는 그걸 알고 싶었던 게지. 연옥은 할머니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월댁의 시선이 곧 강주에게 옮겨졌다. 강주야, 너는 조용한 아이지만 속은 절대로 비어있는 아이가 아니더구나. 나이도 연옥이보다 많고 무엇보다 눈빛에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보인다. 내가 묻고 싶은 게 있다. 너는 내 마음을 숨기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아직 정하지 못한 것이냐? 그 질문에 강주는 잠시 말이 없었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은 조금 더 깊어 보였고 오랜 시간 쌓여온 감정이 차올랐다. 겨우 입을 열었다. 마님, 제가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허투루 살아오진 않았습니다. 연옥아 씨가 태어난 그 해, 저는 바다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목숨을 살려주신 정마님과 이 집안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제 삶의 이유였습니다. 이월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내 마음도 분명하겠구나. 앞으로도 그 마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강주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아 예를 갖췄다. 제가 가진 목숨이 다할 때까지 연옥 아씨께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옥은 그 말을 들으며 얼굴이 붉어졌다.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 깊숙이 차올랐고 그날 밤 그녀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방 안에서 등을 돌린 채 이불을 꼭 끌어안고 누운 그녀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어릴 적 단순히 우리 집 하인으로만 알고 있던 강주가 이제는 남자로서 눈앞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외가 마을 장날이었다. 이월댁은 연옥에게 외삼촌이 부탁한 약초를 대신 사오라 하며 장에 다녀오라고 했고 강주는 당연하다는 듯 연옥과 함께 길을 나섰다. 장터는 들판 끝에서 열렸다. 먼지 가득한 길을 따라 조그마한 천막이 드문드문 세워져 있었고 떡집 노인과 엿장수, 솜틀방 아저씨, 그리고 고을에서 올라온 땔감장수까지 사람들이 북적였다. 연옥은 인파에 섞여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 들떠 있었다. 젓갈 항아리도, 장부도, 어머니의 눈길도 없는 이곳에서는 그녀도 한 사람의 소녀일 뿐이었다. 그녀는 군것질거리도 사보고 꽃비녀를 진열한 상점 앞에 한참 서 있기도 했다. 강주는 말없이 그녀 곁을 지켰다. 위험한 손길이 다가오면 자연스레 그녀를 앞으로 세웠고 길이 험하면 먼저 걸었다. 그는 끝내 말은 없었지만 그 눈동자는 늘 연옥을 향하고 있었다. 오라버니, 혹시 이 꽃비녀 예쁜가요? 연옥이 묻자 강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어머니께서도 젊으셨을 때 비슷한 비녀를 꽂고 다니셨습니다. 그보다 연옥 아씨에게 더 잘 어울릴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연옥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다. 순간 눈앞에서 선명하게 떠오른 기억 하나. 어머니가 젊었을 적 감추듯 꺼내 보이던 그 옷비녀. 연옥은 그 자리에서 은밀히 꽃비녀 하나를 손에 넣어 품속에 감췄다. 그날 저녁 외가로 돌아온 두 사람은 하루의 피곤함에 마루에 걸터 앉았다. 감나무 아래서 떨어지는 꽃잎이 바람을 타고 흩날리고 있었다. 연옥은 강주의 옆에 조용히 앉아 손에 감춰뒀던 꽃비녀를 꺼냈다. 오라버니, 이 비녀? 어머니께 드릴까 했는데요. 그냥 제가 간직해도 될까요?
강주는 그 비녀를 잠시 들여다보았다. 장터의 소란 속에서도 그녀가 얼마나 맑은 마음으로 고른 것인지 그 눈동자가 말해주고 있었다. 간직하십시오. 그것은 아씨를 위한 것이니까요. 그 말에 연옥은 처음으로 강주에게 환히 웃었다. 마당 끝까지 번지는 그녀의 웃음소리에 바람도 천천히 지나갔다. 그 순간 어쩌면 둘 사이에 아무도 모르는 결이 생긴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지만 분명한 연결.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꿈속에서 연옥이가 어엿한 여인이 되어 나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고 그 옆엔 강주가 서 있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길게 늘어지고 있었고 그 뒤로는 바닷가의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그 그림자를 잡으려 했지만 닿지 않았고 깨어난 후에도 그 따뜻한 감촉은 손끝에 남아 있었다. 나는 알았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외가에서의 머무름이 엿새를 넘기자 연옥이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다. 아침마다 감나무 가지 위로 내리는 햇살, 우물가에 핀 하얀 페레니꽃, 저녁마다 들려오는 2월댁의 잔기침 소리까지 모두가 익숙하고 따뜻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불안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강주의 시선이 닿을 때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떨림을 느꼈고 그 떨림은 종종 부끄러움보다 더 깊은 고민을 불러왔다. 그날은 비가 내렸다. 가랑비가 대청마루의 기둥을 타고 흘렀고 처마 끝에 맺힌 물방울은 한참 동안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 있었다. 나는 문을 열고 마당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연옥은 이월댁 옆에서 바느질을 거들고 있었고 강주는 뒤뜰에서 장작더미를 덮는 중이었다. 이 비가 그치면 다시 길을 떠나야겠구나. 이월댁이 조용히 말했다. 그 말에 연옥은 손에 쥐고 있던 실을 놓쳤고 바늘귀에 걸려있던 매듭이 풀렸다. 그녀는 황급히 실을 다시 끼우려 애썼지만 손끝이 자꾸 떨렸다. 할머니, 며칠만 더 있다 가면 안 될까요? 그 물음에는 단순한 아쉬움만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한편으론 지금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 마음을 되돌릴 여유를 구하는 간청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월댁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내 어미가 널 보낸 데엔 분명 이유가 있단다. 오래 머문다고 달라질 건 없다. 떠날 땐 떠나야지. 연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점점 커지고 있었지만 그 정체를 스스로도 가늠할 수 없었다. 이따금 그녀는 자리에 누운 후에도 강주의 그림자를 떠올리곤 했다. 마당 끝 감나무 아래서 혼자 앉아있는 모습, 비가 내리면 뒤뜰에 장작을 덮고 마루 밑으로 물기를 트던 손,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며 가볍게 고개를 숙이던 순간들까지. 비가 그친 것은 그 다음 날 새벽이었다. 새들이 지붕 위에서 바삐 움직였고 안개는 산등성이를 따라 흐르듯 걷혔다. 출발 준비를 마친 강주는 마당 한켠에 앉아 짐을 챙기고 있었고 연옥은 조심스럽게 이월댁에게 다가가 마지막 인사를 올렸다. 할머니, 어머니께 꼭 안부 전하겠습니다. 이 약재들도 챙겨드릴게요. 이월댁은 그녀를 꼭 껴안았다. 이 짧은 머무름 속에서도 할머니와 손녀는 마음을 깊이 나누었다. 등 뒤로 그녀를 바라보며 이월댁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내가 무얼 느끼고 있는지 안다, 연옥아. 하지만 그 감정이란 것도 결국 시간이 알려주는 법이지.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여정은 다시 시작되었다. 초봄이 지나고 초여름이 다가오던 때라 길가엔 노란 개망초와 붉은 병꽃이 번갈아 피어 있었다. 연옥은 길을 걷는 동안 강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묵묵히 짐을 지고 앞장을 섰다. 그러다 해가 뉘엿할 무렵 두 사람은 다시 월곡 주막에 도착했다. 낯익은 주모는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고 이번에도 빈 방은 하나뿐이었다. 중간에 병풍이 놓인 방, 지난번 밤의 기억이 그들 둘 사이를 조용히 감돌았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연옥은 혼자 마루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다. 초승달이 희미하게 떠 있었고 마당에는 바람 한 점 없었다. 그때 그녀는 조용히 강주를 불렀다. 오라버니,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강주는 묵묵히 다가와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엔 말 대신 정막이 흘렀고 그 정막을 먼저 깬 건 연옥이었다. 오라버니는 왜 그렇게 조용하신가요? 언제나 그렇지만 요 며칠은 더 조용하신 것 같아서요. 강주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제가 어릴 적 바다에서 표류했을 때 살아나면서 많은 걸 잃었습니다. 기억도, 이름도,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도. 이 집에 들어온 후 마님께 은혜를 입었고 아씨를 보며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란 건 때론 무서운 것이기도 합니다. 연옥은 그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녀는 천천히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장터에서 샀던 그 꽃비녀였다. 흰 도자기에 연분홍 매화가 그려진 비녀. 그녀는 그것을 마루 위에 올려두며 말했다. 이건 그때 장에서 산 건데요. 처음엔 어머니께 드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어쩐지 계속 품에 두고 싶었어요. 그게 왜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강주는 그 비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비녀는 꼭 아씨께 어울립니다. 그 말에 연옥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있는 병풍보다 더 두터웠던 침묵이 조금은 허물어졌다. 그날 밤 병풍 너머로 들려오는 숨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가까워져 있었고 창밖에선 작은 빗방울이 다시금 떨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 시각집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왼편 창틀 위엔 연옥이 자랄 때 쓰던 손거울이 놓여 있었고 나는 문득 그것을 집어들었다. 거울 안엔 내 얼굴이 아닌 딸의 얼굴이 비춰지는 듯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디쯤을 걷고 있을지, 무엇을 보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 사내, 강주. 정말 아무런 꿍꿍이도 없는 것일까? 오랜 세월 여자의 촉은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그 촉이 이제 막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무언가 딸의 곁에 있는 그 그림자가 점점 진해지고 있다는 예감이 더는 단순한 어미의 걱정으로만은 느껴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연옥과 강주가 영풍포로 돌아온다는 기별을 받은 순간부터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 견딜 수 없었다. 기왓장에 떨어지는 이슬 소리도 장독 뚜껑 여닫는 소리도 하나같이 성가시게 들렸다. 아무 일도 없을 거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속 어딘가엔 뭔지 모를 불안이 따리를 틀고 있었고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해졌다. 장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서니 이미 아침 햇살이 기와를 넘어 안채 기둥을 비추고 있었다. 연못 가장자리의 핀 연꽃은 제 몸을 햇살에 맡긴 채 조용히 피어 있었고 나는 그 연꽃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다. 나도 한때는 저 꽃처럼 고요하고 단단한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연옥을 내 품에서 내보낸 뒤부터는 내가 더는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성복이가 대문을 두드리며 외쳤다. 마님, 아씨와 강주 도련이 돌아오셨습니다요. 나는 바늘을 집어던지고 뛰어나갔다. 대문 앞에 서 있던 연옥은 벌써 자란 듯 보였다. 몸에 걸친 옥색 저고리는 먼 길의 피로에도 여전히 곱게 빛났고 그녀의 눈매는 어딘지 모르게 깊어져 있었다. 그 옆에 선 강주는 늘 그렇듯 단정한 차림새였다. 회색 두루마기에 짐을 진 지게를 조용히 내려놓는 그의 손끝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눈빛은 조용했다. 나는 연옥을 와락 끌어안았다. 그녀의 몸에서는 먼 길의 냄새와 외가의 햇살 냄새가 함께 섞여 있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겨우 참으며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다친 곳은 없느냐? 길은 험하지 않았니? 괜찮아요, 어머니. 강주 오라버니가 늘 앞장서서 챙겨주셨어요. 외할머니도 건강하셨어요. 그 말에 나는 조심스레 강주를 바라보았다. 그는 나와 눈을 마주치자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마님, 아씨 무사히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그래, 고생했구나. 방으로 들어가 쉬거라. 저녁은 따뜻하게 지어놓게 하겠다. 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지만 속은 이미 바다처럼 출렁이고 있었다. 강주의 말투 하나, 눈빛 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무언가 있었다.
내가 느끼는 이 불길함이 단순한 어미의 기우가 아니라면 무언가 감춰진 일이 반드시 있을 터였다. 저녁 무렵 연옥은 안방에 찾아와 외가에서 가져온 약재 보퉁이를 건넸다. 나는 그것을 받으며 슬며시 물었다. 길은 어땠느냐? 주막에선 별일 없었고?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별일 없었어요. 다만 비가 와서 하루는 더 머물렀고 주모 아주머니께서도 여전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눈빛이 흔들렸다. 아주 미세했지만 어미는 알 수 있었다. 그 흔들림은 분명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는 뜻이었다. 더 묻고 싶었지만 그 순간 연옥이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어머니, 저 할 말이 있어요. 나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말이냐? 그녀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요즘 아침마다 속이 메스껍고 비린내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려요. 그 말에 나는 그 자리에서 등골이 싸늘해졌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달거리는? 끊겼느냐? 연옥은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심장이 주먹처럼 쥐어졌다. 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눈을 감았다. 몇 번이고 심호흡을 하고 나서야 겨우 한마디를 꺼냈다. 그 아이, 누구 아이냐? 연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주. 오라버니예요. 나는 몸이 휘청거리는 걸 느꼈다. 다리가 풀릴 것 같았고 눈앞이 아득했다. 그렇게 내가 믿고 내가 골라보낸 사내였다. 내 손으로 시험까지 해가며 선택한 사내였다. 그런데 그 사내가 그날 밤 나는 강주를 불렀다. 안채 마당으로 불러내자 그는 조용히 나타났고 나를 마주한 순간 그 눈빛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기색이 담겨 있었다. 나는 말없이 부채를 들어 그의 뺨을 후려쳤다. 이 뱀 같은 놈,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감히 내 딸을? 그는 아무 저항 없이 맞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마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거짓이 아닙니다. 저는 아씨를 진심으로 처음부터 사랑했습니다. 사랑? 내가 사랑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느냐? 거짓말로 나를 속이고 유혹을 가장하여 내 딸을? 나는 목소리를 삼키며 말을 멈췄다. 분노가 한껏 차올랐지만 동시에 마음속 어딘가에서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연옥은 아이를 가졌고 그 아이는 내 손자였다.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당장 내 딸과 혼례를 올려라. 그리고 내 손주를 정성껏 키워라. 그러나 그 전에 내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강주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이 생이 다하도록 갚겠습니다. 그 죄값 또한 달게 받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억지가 없었지만 나는 여전히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감정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고 배신은 단 한 번으로도 모든 신뢰를 무너뜨리는 법이었다. 그날 밤 나는 마루에 앉아 연못을 바라보았다. 연꽃은 피어 있었지만 내 눈엔 그저 물 위에 뜬 그림자처럼만 보였다. 내 딸의 인생이, 내 손자의 운명이 이제는 내가 아닌 다른 이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 어쩌면 이 모든 고요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이었다. 새벽녘 마당을 스치는 바람이 유독 싸늘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날따라 일찍 눈을 떴다. 어젯밤 강주의 무릎 꿇은 모습과 연옥이의 고개 숙인 얼굴이 자꾸 눈앞을 맴돌았다. 딸을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계산하고 가려 선택한 사내였는데 그가 이렇게 나를 우롱하고 배신할 줄은 몰랐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딸의 뱃속에 새 생명이 깃들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생명은 누구의 죄도 없었다. 그리고 내 핏줄이었다.
나는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아직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마을의 시선도 걱정이었고 연옥의 앞날도 마음에 걸렸다. 무엇보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상처와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나는 집사 이덕봉을 불렀다. 한동안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지만 그 역시 이 집에서 오래 지낸 사람이고 내 속을 가장 잘 아는 이였다. 그날 밤의 일 이후로 서로 눈을 피하며 지냈지만 오늘만큼은 그의 판단이 필요했다. 이덕봉은 마루 끝에 조심스레 앉았다. 여전히 정갈한 모습이었다. 머리는 단정히 묶였고 허리에는 먼지 한 점 없었다. 나는 차를 따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집안의 일이 이제 남의 입에도 오르내릴 것이야. 연옥이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 이덕봉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는 바로 입을 열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엔 오랜 고민 끝에 내뱉을 말을 준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강주의 아이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일, 어찌 해야 옳겠느냐? 그는 한참을 생각하다 조용히 대답했다. 마님,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는 크고 작음보다 그 뒤를 어떻게 책임지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주는 죄를 지었지만 지금껏 이 집안에서 충직하게 일했고 무엇보다 아씨를 진심으로 아낀다는 건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도 틀림없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한편으론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 들었다. 나보다 그 아이를 더 감싸는 듯한 그의 말투가 달갑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꾹 참고 물었다. 그렇다면 내 말은 그놈을 사위로 들이라는 거냐? 이덕봉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마님께선 이미 마음속 결정을 내리셨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셨을 뿐이지요. 나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말은 맞았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강주를 내칠 수 없다는 것을. 연옥이의 눈빛, 그 안에 담긴 감정, 그리고 그 아이의 태도에서 나는 이미 결정을 하고 있었다. 다만 내 자존심이, 내 상처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을 뿐이었다. 며칠 후 나는 연옥을 안방으로 불렀다. 그녀는 여전히 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고 손을 가슴 위에 올린 채 조심스럽게 앉았다. 연옥아, 내가 한 가지 묻겠다. 너는 그 아이를, 강주를 진심으로 마음에 두고 있느냐? 연옥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그 눈동자는 단단했다. 네, 어머니. 저는 처음부터 오라버니를 마음에 두고 있진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곁에서 늘 보아온 사람이라 가족처럼 느꼈어요. 하지만 외가에서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이 달라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그 일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는 더는 묻지 않았다. 딸의 마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어릴 적의 내 모습이 겹쳐 보였다. 나도 그랬다. 내 남편과 첫눈에 반한 건 아니었다. 그러나 함께 지내며 같은 하늘을 보고 같은 숟가락을 들어가며 마음이 싹 텄고 그 사랑이 내 삶의 뿌리가 되어주었다. 어쩌면 연옥이도 그런 사랑을 시작한 것인지 모른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강주를 불렀다. 그는 마당에 꿇어앉아 있었고 내가 나타나자 바닥에 이마를 붙이며 절을 올렸다. 마님, 제가 무슨 벌이든 받겠습니다. 하지만 연옥 아씨와 그 아이만은 부디. 나는 그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는 앞으로 3년 동안 이 집안일을 누구보다 부지런히 해라. 새벽에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할 것이다. 내 죄값은 그 노동으로 갚을 것이며 월급은 절반으로 줄이겠다.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강주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다. 예, 마님. 그 어떤 대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둘째, 내 딸을 평생 충직히 모시고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라. 만약 다시는 내 딸을 울리는 일이 있다면 그땐 이 집을 영영 떠나게 될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혼례를 준비하겠다.
아이가 세상에 나오기 전 너희 둘은 부부가 되어야 한다. 그 말에 강주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놀람, 그리고 깊은 감격이 동시에 스쳐 지나가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다시 한번 이마를 바닥에 붙이며 감사의 절을 올렸다. 며칠 후 집안은 조금씩 변해갔다. 연옥은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고 강주는 그 어느 때보다 성실히 일을 도맡았다. 새벽엔 안채 우물을 닦고 낮에는 항아리를 나르며 저녁이면 장부 정리를 도왔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나는 일부러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입보다 내 딸의 안정을 택했다. 때론 체면보다 더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은 듯했다. 밤이 되면 나는 마루에 앉아 연못을 바라보곤 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물 위에 떠있던 분노와 상처의 그림자가 이제는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다. 연옥이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떠올릴 때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세상은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지만 적어도 내가 지켜야 할 것들만큼은 내 방식대로 지킬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다시 싹트고 있었다. 그해 가을은 유난히 천천히 다가왔다. 마을 어귀의 감나무는 아직도 연두빛 잎을 간직하고 있었고 마당 한켠에 연모된 수련이 마지막 꽃잎을 매달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계절보다 먼저 깊어져 있었다. 연옥이의 혼례를 앞두고 나는 다시 이 집의 안주인으로서 분주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예전 젓갈 항아리를 끌던 팔에 다시 힘이 들어갔고 방마다 둘러보며 천천히 치장을 고르고 손수정돈하는 일이 하루 일과가 되었다. 혼례 준비는 내가 직접 챙겼다. 나는 연옥이에게 마을에서 가장 곱게 짠 분홍빛 혼례복을 지어 입히기로 마음먹었고 가슴에는 금사로 매화를 수놓게 했다. 그 매화 문양은 예전 내가 시집 올 때 시어머니께서 내 한복에 수놓아 주셨던 것과 닮아 있었다. 나는 그 문양을 따라 바느질하며 생각했다. 내 딸이 겪을 인생은 나보다 순탄했으면 좋겠다고 나는 눈을 감고 빌었다. 강주에게도 의복을 맞췄다. 평소 입던 회색 두루마기가 아닌 남색 비단으로 지은 도포에 백색 옥띠를 두르게 했다. 그 아이는 혼례라는 말에 크게 기뻐하지도 그렇다고 불편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감사합니다 라고 할 뿐이었다. 그런 모습이 차라리 마음을 놓이게 했다. 겉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그 아이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혼례 당일 마당에는 붉은 비단이 휘날렸고 앞채에는 등롱이 걸렸다. 마을 사람들까지 몰려와 구경하고 수근거리며 바삐 움직였다. 아침부터 내가 67명의 여인들을 불러 음식을 준비하게 했고 연옥이의 머리 손질을 맡은 윤씨 아주머니는 손이 바삐 움직이면서도 연신 참으로 고운 각시라며 감탄을 멈추지 않았다. 연옥은 붉은 혼례복을 입고 나를 향해 걸어왔다. 나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머리에 비녀를 꽂아주었다. 그것은 내가 시집 올 때 어머님께 받은 옥비녀였다. 나는 그것을 내내 간직하고 있다가 오늘을 위해 꺼내 놓은 것이다. 이 비녀는 어미의 마음이다. 무거워도 평생 내 머리맡에 두거라. 연옥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빛 속에서 나는 이 집안의 또 다른 시작을 보았다. 오후가 되어 혼례가 시작되었다. 마당 중앙에 마련된 예단상 위로는 백지의 붉은 실이 두 줄로 엮여 있었고 그 아래엔 찹쌀떡과 대추, 밤, 그리고 바다에서 건져 올린 말린 미역이 놓였다. 말없이 예식을 지켜보던 이덕봉이 잠시 내 옆에 다가왔다. 마님, 참으로 훌륭한 자식들이십니다. 오늘 이 혼례는 아주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나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집사, 고마운 말일세. 자네가 있어 내가 버틸 수 있었네. 이덕봉은 그 말에 대답 대신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 눈동자엔 오랜 세월의 정과 책임이 묻어 있었다. 그날 혼례는 마치 가을 햇살처럼 따스하고 조용하게 치러졌다. 떠들썩한 풍악은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담긴 날이었다. 해가 기울 무렵 두 사람은 합방을 위해 사랑채로 들었다. 나는 마루에 앉아 두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오래도록 눈을 떼지 못했다. 그렇게 연옥은 내 품을 떠나 한 사람의 아내로 한 생명의 어미로 나아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나는 뒷마당에 앉아 새로 짓고 있는 작은 장독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혼잣말을 내뱉었다. 세월이 빠르구나. 어느새 딸을 시집 보내고 손주를 기다리게 될 줄이야. 그 순간 뒤에서 이덕봉의 조용한 기척이 들렸다. 마님, 오늘은 날이 좋으니 연못가 나무 아래에 평상이라도 내어둘까요?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겠네. 그 나무 그늘이 참 편안하지. 우리는 함께 평상을 들고 연못가로 갔다. 이덕봉은 서툴지 않게 자리를 잡고 평상 위에 집돗자리를 펴주었다. 그곳에 앉아 연못을 바라보니 바람이 살며시 수면을 건드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자네와 나, 이 집의 어른이 되었네. 강주와 연옥이가 아이를 낳고 나면 우리는 그 아이를 보며 또 다른 시간을 살아가게 될 것이야. 이덕봉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마님, 이제 그 아이들이 짊어질 몫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할 때인 듯합니다.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옳았다. 젊은 날의 치열함과 분노, 고집과 집착은 이제 내려놓아야 할 짐이 되었고 남은 생은 온기를 남기는 일에 써야 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며칠 후 연옥은 내게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다. 어머니, 아이 이름을 미리 지어보면 어떨까요? 나는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벌써? 그녀는 웃으며 배를 가만히 쓸었다. 밤마다 태동이 느껴져요. 제법 힘차게 움직이는 걸 보니 장한 사내아이일 것 같아요.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배 위에 올렸다. 따뜻하고 둥글게 부풀어 오른 그 배 위로 느껴지는 생명의 기운은 어느 보배보다 값졌다. 그럼 해생이라 하자꾸나. 연옥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해생이요? 그래. 바다에서 살아남은 생명, 강주가 바다에서 건져 올려졌고 그 아이도 강을 건너 나를 찾아왔으니 해생. 아주 어울리는 이름이지 않느냐? 연옥은 한참을 웃었다. 그 웃음은 눈물 섞인 웃음이었고 그 속에서 나는 내 딸이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다는 사실에 경외심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연못가 평상에 홀로 앉아 달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와 내 소매 끝을 흔들고 연못 위로 달빛이 비쳤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상처도, 슬픔도, 기대도 모두 시간 속에 묻고 남은 시간은 곁에 있는 이들과 조용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갈 마지막 길이었다. 해생이 태어난 것은 매서운 바람이 대지를 휘젓던 늦겨울이었다. 마당 가득 햇살이 들기 시작한 새벽녘, 안채에서 들려오는 연옥이의 짧은 신음소리에 나는 급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부엌에서 끓이던 쑥물 냄새가 가득 퍼졌고 윤씨 아주머니가 땀에 흠뻑 젖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외쳤다. 마님, 이제 곧입니다. 아씨, 힘을 주셔야 해요. 연옥은 이마에 맺힌 땀방울도 닦을 새 없이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나의 손을 꼭 움켜쥐고 있었다. 내 딸의 손이 저토록 가늘고 떨리는 줄은 몰랐다. 나는 그저 말없이 그녀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기도했다. 제발 무사히, 제발 건강하게만 나와 달라고. 잠시 후 윤씨 아주머니가 두 손으로 아기를 안아 올렸다. 통통하고 붉은 얼굴에 우렁찬 울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모두가 숨을 멈췄던 순간 그 울음소리가 살아있다는 증표처럼 터져나왔을 때 나는 주저앉고 말았다.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연옥이 무사하다는 감사가 동시에 밀려와 눈물로 흘러내렸다. 사내아이입니다, 마님. 손이 크고 다리도 튼튼하니 아주 장하네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 안았다. 작은 입술, 살짝 오므린 주먹, 그리고 눈꺼풀 아래로 담은 눈동자까지 모든 게 완벽했다. 연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해생이에요, 어머니. 해생이가 맞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기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렇다. 저 아이가 바로 우리 집안의 새로운 씨앗이다. 강주도 그 순간의 마루에서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는지 급히 방으로 들어왔다. 얼굴엔 긴장이 가득했지만 아이를 보자마자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듯한 눈빛으로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는 조심스레 무릎을 꿇고
아기 곁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부성애를 보았다.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조금씩 강주에 대한 원망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혜생이는 유난히 조용한 아이였다. 밤에도 잘 울지 않았고 젖을 먹는 입술도 늘 조심스러웠다. 나는 아침마다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마당을 한 바퀴 돌았다. 대청에서부터 장독대 뒤까지 바람을 맞으며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혜생아, 너는 바다에서 살아 돌아온 이름을 가졌단다. 내 아비가 바닷가에서 건져 올려진 목숨이라서 그 생명을 이어받은 너는 어떤 고난이 와도 헤쳐나갈 아이란다. 아이를 아는 채 걷는 그 시간은 나에게 가장 고요하고 복된 순간이었다. 나는 그 아이가 눈을 뜰 나를 기다리며 다시 세상을 새롭게 보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갔다. 연옥은 산후조리를 잘 받았다. 윤씨 아주머니가 해준 미역국을 한술 뜰 때마다 그녀는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어릴 적 기억나요? 제가 10살 때 감기 심하게 앓아서 하루 종일 토하고 울었던 날? 어머니가 품에 안고 자작 노래 불러주셨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웃었다. 그날 자작 노래보다 내가 낳고 난 뒤 끓여달라던 고들빼기 된장이 더 기억나더구나. 우리는 그렇게 웃으며 지난 날을 되새겼다. 내 딸이 어머니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마치 내 생이 2번 피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강주는 그 후로도 매일 새벽이면 제일 먼저 일어났다. 젓갈 항아리를 들고 장터에 다녀오고 장부를 정리하며 연옥의 기척 하나에도 귀를 기울였다. 밤이면 혜생이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손을 올려 이마를 짚어보았다. 나는 몰래 그 모습을 엿보며 점점 그를 사위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커져감을 느꼈다. 어느 날 마을의 박씨 할머니가 우리 집에 들렀다. 그분은 늘 소문에 민감하고 말수가 많은 분이었지만 그래도 나름 의리도 있는 분이었다. 아이고, 마님. 들었어요. 혜생이라지요? 손자가 어찌나 인물이 좋다던지 마치 옛날 고을 수령 같다고 하더이다. 나는 겸손한 척 고개를 숙이면서도 속으론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다. 어린 것이 뭘 알겠습니까, 할머님. 그냥 무탈하게만 자라면 좋겠지요. 박씨 할머니는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 건넸다. 고운 흰명주에 싼 돌반지였다. 이거 우리 집 대대로 첫 손주에게 주는 건데 나는 손주도 없고 주리도 없어. 혜생이한테 주게. 잘 키워요, 마님. 나는 그 반지를 받으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이 아이가 자랄 세상은 내가 걸어온 길과는 다르기를 바란다. 연옥이 눈물을 머금고 딛고 선 그 길 위에 혜생이는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기를. 그 아이의 손을 잡아줄 어른들이 이 집엔 충분하다는 사실이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연못가 평상에 앉았다. 별이 무수히 뜨고 바람이 느릿하게 불었다. 혜생이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나는 천천히 두 손을 모으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되었구나. 그날 이후 우리 집엔 아침마다 아기 울음이 깃들었고 마당에 햇살이 들어올 때마다 혜생이의 웃음소리가 뒤따랐다. 그렇게 나의 하루는 다시 새로이 피어나고 있었다. 혜생이 돌을 맞을 즈음 마당 끝에 핑감국이 향긋하게 피어 있었다. 노란 꽃송이 사이를 종알거리며 뛰어다니는 아이를 바라보는 일은 내 하루의 가장 큰 낙이 되었다. 혜생이는 뽀얀 피부에 두 눈이 초롱초롱 빛났고 특히 뭘 알아듣는 듯한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마치 이 세상의 이치를 다 알고 태어난 듯한 느낌이 들어 나는 그 아이를 안고 있을 때마다 왠지 경건해졌다. 연옥은 아이를 정성껏 길렀다. 새벽이면 젖을 데우고 아침이면 마당에서 손으로 천을 빨며 혜생이 옷을 말렸다.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나는 문득 예전의 내 자신을 떠올렸다. 남편을 잃고 혼자서 가게를 꾸려가며 연옥이를 업고 물건을 사러 다니던 그 시절이 이제는 저 아이의 모습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강주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 안엔 언제나 진심이 있었다. 그는 새벽마다 곰소 바닷가로 향했다. 젓갈 장사가 계절을 타는 만큼 신선한 재료를 확보하려면 발빠르게 움직여야 했다. 손수 물고기를 고르고
염도를 재며 장인의 눈으로 젓갈 항아리를 살펴보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하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 집의 진짜 일꾼이었고 이제는 진짜 사위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에게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겼다. 장부를 정리할 때도 상인들과 거래를 할 때도 이제는 그의 손을 거치지 않고선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 마을 상단에서도 홍댁 사위가 젓갈 맛을 꽤 아는 모양이더라는 말이 나돌았고 서울 쪽 상인들조차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해가 뜨기 전에 부엌은 정적 속에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신비로운 공간이었다. 무쇠솥에 불을 지피고 콩을 삶으면서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는 걸. 해가 중천에 올랐을 무렵 나는 강주를 사랑채로 불렀다. 그는 집신을 벗고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앞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엔 먼 길을 다녀온 사람처럼 짙은 그늘과 햇살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강주야. 예, 마님. 이젠 너를 이 집 장부에서 하인이라 부르지 않겠다. 내가 한 일, 내가 흘린 땀, 그 모두가 이 집안의 기둥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의 남편이고 내 손주의 아비이니 내가 이 집을 맡기겠다. 그 말에 강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말 없는 사내가 말 대신 두 손을 바닥에 짚고 이마를 깊숙이 숙였다. 감사합니다. 마님. 아니, 어머니. 그 짧은 호칭 한마디가 나의 마음을 울렸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진정으로 그를 내 식구라 인정하게 되었음을 스스로도 깨달았다. 며칠 뒤 나는 이덕봉을 불렀다. 그는 변함없이 부지런히 집안을 돌보고 있었고 내 곁을 조용히 지키고 있었다. 연호기의 혼례 이후로는 더욱 말수가 줄었지만 그의 침묵은 언제나 따뜻했다. 이덕, 자네와 나. 이제는 남은 인생을 나눌 동무가 되었네. 내가 죽거든 이 집안을 지켜줄 리가 자네뿐이라 믿는다. 그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제야 내가 한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였다는 듯 눈시울이 붉어졌다. 마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보다 마님이 더 강하십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마님은 꿋꿋하실 분이십니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덕봉의 그 소박한 믿음이 나에겐 무엇보다 값졌다. 그해 가을, 강주의 제안으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었다. 새우젓뿐 아니라 곰소에서 잡히는 조기와 병어, 그리고 손질한 해산물을 장독에 절여 서울로 보내기로 한 것이다. 그는 직접 물류를 정리하고 마차와 인부를 구해 가을 장터를 공략했다. 나 역시 이 일에 관여했다. 내 평생 젓갈과 함께 살아온 여인이니 내 손맛과 안목이 여전히 통한다는 걸 보여줘야 했다. 한 번은 서울에서 관상감 소속의 관리가 찾아와 젓갈을 사가며 이렇게 말했다. 홍댁 젓갈은 맛도 맛이지만 무언가 진심이 느껴집니다. 재료도 좋지만 손이 곱게 담긴 듯한 기분이 든다 해야 할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 깊이 뿌듯함을 느꼈다. 이 집안의 정신이 고스란히 우리 젓갈에 녹아들었음을 인정받은 순간이었다. 어느 날 오후, 혜생이는 나를 찾아와 물었다. 할머니, 어떻게 우리 집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요? 나는 잠시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웃으며 말했다. 그건 말이다, 혜생아. 내가 사람을 잘 보아서 그렇단다. 사람이요? 그래. 돈보다 귀한 건 사람이란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품으면 집안이 흥하는 법이지. 그 말에 혜생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언젠간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해가 뉘엿해질 무렵 나는 다시 마당에 나와 앉았다. 살랑이는 바람에 감국향이 코끝을 스쳤고 저 멀리서 혜생이가 강주를 졸졸 따라다니며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야 정말로 내 집이 다시 살아났구나. 바람이 마당을 한 바퀴 돌고 나무 끝을 스칠 때 나는 문득 이렇게 생각했다. 모든 것은 다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을. 시간이 걸릴 뿐 진심은 결국 길을 만들어가는 법이라는 것을.
나는 그날 밤 연옥과 혜생이를 안고 속삭였다. 너희가 나의 봄이고 나의 겨울이구나. 그해 봄은 예년보다 일찍 찾아왔다. 아직 아침 공기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논둑 사이로는 벌써 연두빛 냉이와 머위잎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기와집 뒤편 작은 텃밭에도 물기가 돌고 푸릇한 기운이 흙 위로 스멀스멀 피어오르니 마치 온 집안이 새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듯했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 장독대를 한 바퀴 돌고 혜생이가 자고 있는 안채 창가를 바라보았다. 그 아이가 세상에 나온 지도 어느덧 5해가 흘렀고 어느새 말도 또박또박하고 숫자도 셀 줄 알게 되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할머니, 오늘은 젓갈 항아리 뒤에 뱀 없었어요? 하고 묻는 그 아이의 호기심은 나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나날이 쑥쑥 자라는 모습은 내 살아있는 이유가 되어주었다. 그날은 음력으로 정월 여엿새, 정초가 지나고 마을의 대청소 날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문풍지를 다시 붙이고 장독대를 비우고 우물 주위를 돌보며 새해 첫 준비를 했다.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니어서 강주는 장독대 및 항아리를 드러내고 연옥은 안채의 장지를 여러 햇살을 들였고 나는 솥단지에 새로 담근 된장을 지켜보며 조용히 솥을 휘젓고 있었다. 그때였다. 마당 끝에서 혜생이가 달려와 소리쳤다. 할머니, 연아가요. 연아가 기어 올라갔어요. 나는 황급히 뒤를 돌아보았다. 연아는 나와 이덕봉 사이에 태어난 딸로 이제 세도를 막 넘긴 꼬마였다. 강주가 만들어준 나무 평상에 앉아 놀던 그 아이가 언덕 끝 장독 옆 돌계단을 기어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앞치마를 휘날리며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이고, 우리 연아가 언제 이렇게 쑥 자라났노. 눈을 떼면 곧장 도망갈 기세로다. 혜생이는 그런 나를 보고 캐캐 웃었다. 연아는 나랑 닮아서 모험 좋아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웃음이 터졌다. 분명히 아이는 나를 닮았고 혜생이는 강주를 닮았다. 말은 적지만 눈빛은 깊은 그 아이는 마치 바다처럼 조용히 감정을 품고 있었고 연아는 산처럼 늘 사람을 향해 손을 뻗었다. 며칠 후 나는 마을의 초청을 받아 대청 마당에 앉게 되었다.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그해의 상단 대표를 추천하는 자리였고 상단의 이름을 걸고 장터를 이끄는 일이었기에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모두의 입이 조심스러웠다. 이전까지는 늘 내가 그 자리를 맡아왔지만 이번엔 달랐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젠 제 몫은 내려놓을까 합니다. 강주를 추천합니다. 순간 마당에 조용한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그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래요, 홍댁 마님 말씀이 옳습니다. 강주사위가 이를 똑부러지게 잘하니 올해는 그에게 맡겨봅시다. 그날 저녁 강주는 그 소식을 듣고 말없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저는 아직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은 말이야,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켜내는 거란다. 자네는 벌써 그만한 사람이 되었네. 내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그는 더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잠시 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다. 나는 그 모습에서 16살의 연옥을 따라 나섰던 그날의 강주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날 밤을 다시 생각했다. 고요한 월곡 주막에서 그가 반딧불을 날려보냈던 밤, 쑥이 타는 줄도 모르고 눈만 빛나던 그 소년이 지금은 내 가족의 버팀목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평상에 누운 이덕봉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덕, 자네는 정말 내 곁에 오래 있어 주었네. 그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마님이 있었기에 저는 사람답게 살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자네는 더 훌륭한 선비가 되었을 수도 있었지 않겠나.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마님의 아이와 연옥아씨, 혜생이, 연아까지 이들이 제 삶의 스승입니다. 나는 눈을 감고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사계절이 돌고 돌아도 사람이 사람 곁에 남는 이유는 단 하나, 함께 지낸 시간 때문이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자 연옥이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오늘은 아이들 다 재웠어요. 강주도 내일 장터 준비로 일찍 누웠고요. 나는 그녀를 마주보며 말했다. 내가 있어?
참 고맙다. 그녀는 웃으며 내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지요. 저희 아이들도 할머니 손을 닮아 커갈 거예요. 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렇게 세대가 이어지고 사랑이 모여 가문이 되는 것이겠지. 젓갈 한 항아리를 팔던 과부가 이제는 손자를 품고 딸과 사위와 손을 맞잡고 살아간다. 이제 나는 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바로 사람을 남기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일을 해냈다. 연옥, 강주, 해생, 연화, 그리고 이덕봉까지.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달빛이 지붕 위에 내려앉고 먼 곳에서 개 짖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다. 나는 속삭였다. 이제는 정말 평안하구나.